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2주차 복습 문제.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고, 즉 상대방은 일단 무과실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즉 최소한 과실이 있으면 그때는 무효다고. 그리고 무효일지라도 선의사함자한테는 태양 못한다라고. 그래서 1번에 별표 쳐 있듯이 원칙은 유효다. 여기 주의하시고, 2번에 상대방이 과실로 알지 못한 이렇게 나오면 알지 못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실이 있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직접 상대방은 과실이 있었냐 무과실이었냐에 따라 무과실이라야 언제나 유효고,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라, 상대방이 나왔을 때는 알지 못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실이 있었냐 무과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과실이 있으니까 이때는 무효다고. 증명은 당연히 무효주장자 해야 되고. 자, 이제 4번. 요 4번 문장이 한 번 나왔던 내용인데 말도 안 되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인 거지, 여기처럼 취소 나오면 안 돼요. 비진이는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지 취소 사유가 아니다고. 그런데 한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틀게 나왔는데,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4개 뿐이라 취소는 말도 안 되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진위. 진위는 이대로 읽으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진정으로를 뜻하는 게 아닌 거라고. 그래서 6번에 진이란 진정으로 나오면 이대로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진정으로가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의미한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거고, 7번의 진위는 이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 특정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내용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강박은 강박이지 비진이 표시, 즉 내심의 효과서가 결여된 게 아니다고. 그래서 8번에 강제, 강박 같은 말이고, 그럼 중간에 읽으실 필요 없고, 강제, 강박은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는 없어. 강박은 강박이고 비진이는 비진이야. 그래서 9번처럼 강박 나오고 비진이 표시가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옳게 나올 때, 틀리게 나올 때. 강박은 강박이지 비진이 표시 아니다고. 10번은 요 10번만 보시면 돼. 11번, 12번은 다음 주에 대리를 배우시고 한 번 더 보시면 되고, 대리권 남용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점에서 비진이랑 똑같기 때문에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 공법상 행위에는 민법 규정은 아예 적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는 공법 행위에는 아예 비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질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건 국가 측이 알았냐 몰랐냐 따질 거 없이 언제나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한 건 언제나 유효다고. 이렇게 틀리게 나온 거예요. 명의 대여해가지고 대출한 게 나오면 법원에서는 이 대출 명의자한테 대출사가 있었던 걸로 보기 때문에 비진이 표시로 보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언제나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15번에 여기 명의로 대출한 거 나오면 나머지 읽을 거 없고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17번에 이 형태가 틀리게 나올 때 대출 나오고 명의 대여한 거 나오면 비진이 표시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의 대여해가지고 대출 약정한 건 비진이로 보질 않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한 거예요.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자, 통정허위에선 통정허위가 되려면 써있듯이 반드시 통정, 합의가 있었어야 돼, 합의가. 그래서
합의가 있어야 통정어의가 성립해. 이거를 틀리게 될 때 2번 문장처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써 있어. 통정어의가 되려면 합의를 해야 돼. 합의를. 그런데 여기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여기 틀린 거예요. 합의가 있어야지 상대방이 알았던 것만으로는 통정어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통정어의에서는 당사자 관계를 물어본 건지 제3자 관계를 물어본 건지를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통정허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통정허위로 했기 때문에 무효예요. 단 통정허위여서 무효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닌 거고. 그래서 3번 문장처럼 통정허위에서 당사자 사이는 통정허위로 했기 때문에 무효다고. 그럼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통정허위여가지고 무효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효력이 없으니까 가장행위가 무효라 채무 불이행도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허위로 한 건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채무도 존재하지 않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게 아니다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5번은 지난주에도 나왔던 건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했을 때 허위여서 무효일 뿐이지 강제집행 면할 목적이 반사회적은 아니다고. 그래서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 없다. 자주 나오는 문장입니다. 7번하고 8번하고 같은 내용인데, 증여를 매매로 가장하게 되면 증여는 실제로 했으니까 유효고 매매를 가짜로 했으니까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증여는 유효에는 맞고, 8번처럼 증여를 매매로 가장했을 때 모두 무효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통정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요. 선의의 제3자한테는 어느 누구도 무효 주장 못한다고. 그래서 9번 지문이 가장 중요한데, 선의의 제3자한테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여서 무효라는 것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통정허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들끼리 짜고 허위로 한 거라 몰랐던 사람한테는 절대 무효 주장 못한다. 이 점입니다. 그래서 10번도 제3자가 악이라도 얘까지는 무효지만 전득자가 선이면 얘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니까 전득자한테는 얘가 선이어서 무효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정허위에서는 선의의 제3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제3자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한 다리 건넌 제3자이기 때문에 선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자주 나오는 질문이 선이었기만 하면 되느냐, 선이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냐, 이 질문인데, 직접 소유자랑 거래한 직접 상대방은 선이만으로는 안 되고 무과실까지 있는지를 따지셔야 되고, 제3자는 직접 거래를 한 게 아니라 한 다리 건너서 상대방하고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선이었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3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12번에 제3자는 선이면 되지 무과실일 필요는 없어. 이거를 틀리게 낼 때 요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이렇게. 그럼 제3자가 통정허위 무효에 대항하려면 선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 이해야 되는 게 아니다고.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고, 14번도 선의의 제3자인데 과실 있대. 그럼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지 과실 무과실은 따지지 않으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그럼 선의의 제3자한테는 무효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장이 다 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달라진 거라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지
과실, 무과실 따질 필요는 없다고.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 다음 15번에 제3자이기 때문에 얘는 당사자 관계가 통정어에서 무효라는 걸 당연히 몰랐을 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번처럼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고. 제3자는 선의로 인정되기 때문에 제3자한테 무효를 주장하려는 당사자, 무효 주장자가 제3자가 악이라는 걸 증명해야지 제3자는 자기가 선이라는 건 일단 인정되는 사람이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제3자에 해당하려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더 세밀한 내용들은 3, 4월 과정 때 한다 그랬고 두 가지만 오늘 하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가장채권, 통정오해로 만들어진 가짜 채권을 진짜인 줄 알고 가압류한 사람, 얘는 제3자 해당한다고. 즉 새로운 이해관계만 맺으면 제3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7번에 가압류 채권자, 그럼 얘는 가압류했다는 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거라 얘는 선의하면 가압류 채권자도 제3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정허위에서 제3자 해당하냐 안 하냐 물어보면 새롭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압류했다, 가압류했다, 매매했다, 저당권 설정했다. 그게 다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라 가압류했기 때문에 얘는 제3자 해당하는 거고. 파산관제인도 제3자 해당하는데 선이냐 악이냐는 파산관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파산채권자 전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예요. 그래서 이 파산관제인 사건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파산관제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물어보면 파산관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파산채권자 전원을 기준으로 하니까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닐 때에는 선이에요. 그럼 한 명이라도 얘가 선이면 선의의 제3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18번에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의 제3자로 인정돼. 이거를 틀리게 낼 때 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악이래. 그럼 일부만 악의인 거지 나머지는 선이기 때문에 이때는 선의의 제3자야. 근데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나온 거고 20번은 모든 파산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선의가 인정되냐 그런 거예요. 그럼 모든 파산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 하나인 게 아니고 이 파산채권자 중 단 한 명만 선이면 선의의 제3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들인데 파산관제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할 때는 모든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선이다를 적용하시면 돼요.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3, 4월 과정 때 배우실 거라 지금은 보실 내용 아니고. 자, 착오에선 집원을 착오한 건 목적물을 착각한 게 아니라 집원만 착각한 것뿐이라 이건 아예 착오 취소 사유가 아니다고. 그래서 1, 2번이 같은 내용인데 상대방이 진위에 동의를 하게 되면 설령 이 사람이 착오가 있었더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표의자랑 착오자랑 착오에선 같은 말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고 그에 동의를 하게 되면 진위가 합치됐기 때문에 이건 아예 착오 문제는 적용될 일이 없다고. 그래서 착오 취소 없다라고. 근데 2번은 상대방이 진위에 동의를 해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거고. 옳은 표현이랑 틀린 표현을 확인하시고. 3번, 4번도 같은 내용. 집원 착오 나오면 집원만 착각한 거지 목적물에 대해서는 진정한 의사합치가 된 거기 때문에 얘도 착오 취소 사유가 아니다고. 틀리게 나올 때는 집원 착오, 착오 취소 있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상 시험 지문들은 옳은 표현, 틀린 표현이 거의 단순하게
있냐 없냐 이렇게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상대방이 진위에 동의하면 착오가 없다. 그래서 착오 없다 이렇게 확인하고 그 예로 나오는 게 집원 착오는 집원만 착각한 것뿐이지 목적물을 착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착오 없다.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동기 착오에서는 이 동기가 내용에 해당하려면 표시가 됐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됐었어야 돼. 그럼 상대방으로부터 착오가 유발, 제공된 건 상대방이 잘못된 원인을 제공한 거니까 이때는 표시될 필요 없이 내용에 해당한다고. 단 합의까지 했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5번 문장이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데요. 5번은 여기다 표시해야 돼요. 이 동기가 자기 혼자 착각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으면 상대방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착오에 빠뜨린 거라 이건 상대방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됐더라도 착오될 수 있다고. 5문장이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고 6번이 5번 지문을 적용해서 해결할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최근 다른 민법 시험에 나온 문장인데 좀 어려워요. 여기가. 동기 착오가 나왔는데 표시되어 내용으로 된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같은 거예요. 여기가. 동기 착오가 고려가 되려면 표시가 됐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경우이면 되는데 6번 문장에서는 표시된 경우에 한해서만 고려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틀린 거라고. 표시 안 돼도 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가 5번이요. 5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착오는 상대방이 유발시킨 거기 때문에 이때는 표시가 안 돼도 착오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꼭 표시된 경우에 한해서만,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예요. 7번은 동기착오는 표시됐거나 상대방이 유발했으면 되는 거지 합의까지는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고. 얘네 둘이 같은 내용인데 중요한 착오가 되려면 일단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경우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면 지 혼자 착각했는데 불이익도 없어. 그럼 손해를 입은 게 없기 때문에 중요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이거를 틀리게 될 때 9번처럼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손해가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냐? 없어. 착오는 지 혼자 착각한 거라 착오로 인하여 자신한테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라야만 취소 가능성이 생기지 지 혼자 착각했는데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게 없다면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비교적 쉬운 내용들이니까 혼자 확인하시면 되고 입증 책임. 착오에서는 여기가 중요한데 입증 문제가 여러 문제에 걸쳐서 여러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일단 전제가 무효 취소가 전제가 됐을 때에는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유효로 일단 인정하기 때문에 무효 취소를 주장하려는 사람,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모든 무효 요건과 모든 취소 요건을 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딱 착오에서는 중요분 착오에 해당해야만 취소할 수 있으니까 중요분 착오다라는 건 착오자, 즉 취소하려는 사람, 그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돼. 이건 원칙이니까 외우실 필요가 없고. 그런데 중대한 과실, 이거 딱 하나는 취소를 못하게 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착오에서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무효 취소 문제에서는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 착오에서 딱 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거는 상대방 측 효력을 주장하려는 사람, 취소를 못하게 막으려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고. 이거 이외에는 전부 다 효력을 부인하려는 무효 취소 주장자가 증명을 해야 되니까 무효 취소에서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착오 나왔을 때만 중대한 과실이 지문에 들어있는지 찾으시고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 효력을 주장하는 자라고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부 다 무효 취소 주장자, 효력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하고 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16번은 중요한 문장은 아니에요. 여기에 착오가 나왔는데 중대한 과실이란 말이 없어. 그러면 표의자, 착오자가 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17번처럼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럼 확인을 해야 돼.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상대방이 증명해야 된다라고 맞게 돼 있나를. 이거를 요 두 가지 형태로 틀리게 나오는데 전체를 읽지 마시고 착오에서는 입증이 나왔을 때는 중과실이 지문에 있나 없나만 하시는 거예요. 16번은 중과실 없거든요. 그럼 착오자,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17번은 중대한 과실이 있거든. 그럼 효력을 주장하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돼. 18번 중대한 과실이 있잖아요. 유무도 할 필요 없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누가 효력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되거든. 근데 얘는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틀리게 나온 거고 19번이 제일 응용된 건데 중과실이 나왔어요. 여기. 그리고 입증을 해야 되니 누가? 착오자가. 그럼 착오자가 중과실 입증해야 틀렸다고. 요렇게만 하시라고. 여기는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중요 부분 착오다라는 사실은 얘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과실이 있으면 착오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을 전체를 읽으면 혼란스러우니까 착오에서는 이렇게 증명,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 이 지문이 나오면 문장 전체 하지 말고 그 문장 속에 중과실이 있나 없나만 찾는 거예요. 16번은 중과실이란 말 없어요. 그럼 여기가 중요분 착오란 뜻이거든. 착오자가, 표의자가 입증해야 돼. 중과실 있어. 그럼 효력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돼. 중과실이 있는데 부인하는 여기 틀린 거야. 착오자가 중과실을 입증해야 되니 아니라고. 이렇게 단순화시키셔야 돼. 그러니까 중과실이 들어있는지 지문에 들어있지 않은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22번하고) (23번) 같은 내용. 시험이 자주 나와. 이렇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지만 중과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얘한테 착오가 있는 걸 알고 이용했을 때에는 여기 이용한 게 더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했으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래서 22번은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맞는지 확인하고 틀리게 낼 때는 여기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는데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틀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 시험 지문들은 여러 가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있다를 없다로 바꾸는 정도가 대부분이라 이런 단순한 문장들은 정확히 푸셔야 돼. 그리고 해설이 들어있어. 상대방이 이용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하는 혼자 보셔도 되고. 착오와 담보 책임은 착각해가지고 하자 있는 물건을 산 거야. 그럼 착오로 하자 있는 물건을 샀을 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물건이 마음에 들면 취소 안 하고 담보 책임만 물어서 손해배상 받아내면 되고 이 하자 때문에 물건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러한 하자가 있었으면 계약을 안 했을 거야. 그럼 아예 취소해버릴 수도 있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취소해버릴 수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착오 문제에서 담보 책임이 시험 지문에 들어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28번에 중요분에 착오가 있어. 그럼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 하고는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이거를 틀리게 될 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다음 30번하고 31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계약이 해제된 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취소권자는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줬던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니까
해제 후에도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걸 틀리게 내면 이렇게밖에 안 내. 해제한 후에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착오는 지 혼자 착각한 거라 취소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손해를 입혔더라도 착오가 불법행위가 되는 게 아니다고. 그래서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착오로 취소해가지고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참아야 돼.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착오는 불법행위 아니다. 손해배상 없다라고. 네,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선 경과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착오에 빠진 자가 취소해가지고 손해를 입혀도 불법행위 되는 건 아니다고. 이건 혼자 착각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33번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가지고 손해를 입혔더라도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착오 취소 불법행위 아니고 손해배상 없다라고. 그 이하는 혼자 보시면 돼요. 사기 강박에서 쉬운 문장들은 혼자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강박에서 7번하고 8번은 앞에 나온 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온 거예요. 강박은 강박이지 반사의 질서 아니다. 강박은 강박이지 비진이 표시가 되는 거 아니다고.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강박은 의사 표시가 일치된 거고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됐다는 이야기는 내심이 없다는 뜻이라 이건 비진이 불일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박은 강박이고 비진은 비진이지 강박은 비진이 표시되는 거 아니다고. 강박에서 중요한 건 9번이요. 강박은 민법에 취소 사유로 되어 있는데 무효가 될 때가 있다고. 그러려면 완전히 박탈됐단 말이 있어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은 심리적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돼 버린 상태면 이건 의사결정할 선택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무효로 본다고. 지금까지 중개사 시험은 완전히 박탈만 물어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음 페이지에 10번 지문이 다른 시험에 나온 건데 10번에 물어본 게 이거야. 강박이 무효가 되냐 이렇게. 그럼 앞에 9번 문장처럼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완전히 박탈됐단 말이 명시적으로 지문에 써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박이 무효가 되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앞에 완전 박탈됐단 말이 명시적으로 써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 근데 얘는 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공권력 행사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면 이라고만 나왔지 완전히 박탈됐단 말이 없어요. 그럼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취소 사유일 뿐이야. 그래서 무효가 된다 같은 거예요. 여기가. 요 10번은 새로 나올 수 있는 문장이라 다른 시험 문제 지문을 실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사기 강박에서 중요한 게 제3자 사기 강박. 직접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 이때 쟁점은 갑이 을하고 매매를 하는데 갑이 을을 사기를 친 게 아니고 제3자가 사기친 거래. 그러면 사기를 당한 을은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 없냐는 상대방 갑이 이 사실을 계약할 때 전혀 몰랐으면 취소를 못하는 거고 얘가 최소한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때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이들 둘의 계약이 취소되냐 안 되냐랑 상관없이 제3자가 사기를 친 거니까 사기당한 을이 사기친 A한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 취소되든 취소되지 않든 사기친 놈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이 계약을 취소까지 할 수 있으려면 갑도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게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제3자 사기 강박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 중간부터 읽으시는 게 아니라 끝에 먼저 보고 취소할 수 있냐
취소할 수 없냐를 물어봤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 그럼 취소할 수 있냐 없냐를 물었을 때는 상대방을 찾아가지고 상대방이 최소한 알 수 있었으면, 즉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상대방이 무과실이면, 상대방이 전혀 알 수가 없었으면, 상대방이 전혀 잘못한 게 없으면 그때는 취소할 수 없다고. 또 하나가 제3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이걸 물었을 때는 당연히 제3자가 사기를 쳤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 먼저 당사자 간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 순서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3자 사기강박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끝에 질문이 취소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건지 제3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를 물어봤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공식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14번하고 15번하고 같은 내용인데 14번에 제3자 사기가 나오면 끝을 먼저 봐. 취소할 수 있냐를 물었구나. 그럼 이제 중간에 가셔가지고 상대방을 찾아서 상대방이 알 수 있었는지 상대방이 전혀 몰랐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 그럼 상대방도 알 수 있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맞고. 15번은 제3자 사기가 나왔어. 그럼 끝에 먼저 보시고 취소할 수 없냐고 물어봤어. 그럼 이제 상대방을 찾으셔야 돼. 그랬더니 상대방이 과실로 알지 못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직접 상대방은 알지 못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실이 있었냐 무과실이냐가 중요해. 그럼 과실로 여기가 표시해야 돼. 여기다. 이게 같은 말이요.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가 상대방이 과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데 없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같은 내용. 알 수 있었다랑 과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까지 있어야 취소가 안 되는 거고 상대방이 알 수 있었으면 상대방이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땐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제3자 사기는 취소할 수 있냐 없냐를 답으로 자주 내질 않고 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를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내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민법 시험 문장들은 앞에 예시에서 봤듯이 옳은 표현 하나, 틀린 표현 하나고 대부분 있다를 없다로 바꾸는 경우밖에 없어요. 단순해. 그런데 여기 16번 형태는 틀리게 나오는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해. 이런 문장들은 별도로 잘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16번에 제3자 사기가 나왔어. 그럼 끝에 물어본 것부터 보시는 거야. 그랬더니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니? 그럼 제3자가 사기쳤으니까 얘가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 당연히 물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쟁점은 책임 물을 수 있는데 먼저 계약을 취소해야 물을 수 있냐? 그럴 필요 없다를 확인하셔요. 그래서 취소하지 않고 여기가 맞는지를 두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틀리게 낼 때 두 가지 형태로 내는데 17번에 제3자 사기 나왔어. 끝에 봤더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니? 있어. 그럼 여기는 맞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 중간에 취소하지 않고라 되어 있는 날 봐야 돼요. 근데 얘는 취소하여야 라고 여기가 틀리나고 여기가. 이 17번 형태가 민법시험 지문에선 제일 어려운 형태예요.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판단 순서를 외우셔야 돼. 제3자 사기친 게 나오면 끝에 취소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봤는지 손해배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건지를 먼저 보시고 취소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면 상대방이 알 수 있었는지 상대방이 무과실이었는지를 보고 답하셔야 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를 물어보면 당연히 사기친 제3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 확인하실 건 먼저 취소할 필요 없다. 그건 맞고 먼저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18번은 쉬워요. 제3자 사기 나오고 끝에 봤더니 손해배상 청구를 물어봐. 그럼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틀린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세 가지 형태를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게 대리인이 사기강박한 거. 대리인은 다음 주에 대리제도에 또 나오지만
본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하는 거고 계약은 본인한테 효력이 있는 거라 대리인이 사기강박한 건 앞에 나온 제3자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과 동일시되는 당사자로 보기 때문에 알았냐 몰랐냐 따질 거 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도 옳은 문장 하나에 틀린 표현이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그럼 대리인이 사기친 게 나오면 끝에부터 보시는 거야.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를 적용하셔야 되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일단 맞아. 그럼 중간에 언제나란 취지로 돼 있나를 보셔야 돼요. 본인이 선이더라도 즉 본인이 몰랐더라도 알았든 몰랐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이거 맞게 나온 거고 20번처럼 가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대리인이 사기친 거야. 그럼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를 다음 문장에 적용하셔야 돼. 그럼 끝에부터 보시라고. 근데 얘는 취소할 수 없다고 나왔으니까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럼 얘는 중간은 볼 필요가 없어. 중간에 보면 그 갑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은 여기를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대리인 사기 나오면 마찬가지로 끝에부터 보시는 거야. 취소할 수 있다. 맞아. 그럼 언제나 맞고 대리인 사기 나왔는데 취소할 수 없대. 그럼 이 자체가 틀린 거고 21번처럼 기망행위란 자가 대리인이래. 그럼 대리인 사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인 기망, 갑의 대리인 의뢰 사기, 기망행위란 자가 상대방의 대리인 기망 이렇게 단어만 찾으셔야 돼. 그럼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를 보셔야 되는데 끝에 취소할 수 있다가 맞게 나왔어. 근데 앞에 하나여가 나와. 그럼 하나여 여얕은 거야 여기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세 개 문장이랑 앞에 나온 제3자 사기 문장이랑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쭉 읽을 게 아니라 끝에 물어본 거 먼저 보고 가운데 확인하는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나머지 부분들은 혼자 확인하셔도 돼요. 그리고 뒤에 의사표 효력 발생 시기는 쉬운 부분이라 키워드 중심으로 옳은 지문 틀린 지문 확인하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